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문석의 뜰 락강 스터디 영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안부터 시작이 됩니다. 락강에게 있어서 불안이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존재적 불안입니다. 이것은 엄마와의 이자관계에 묶여있는 아이가 자아의 차원에서 엄마에게 자신을 향유의 제물로 바치면서 엄마와의 이자관계를 향유하지만 그러나 주체는 존재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체의 존재적 소외가 바로 존재적 불안입니다. 이 가장 초기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엄마와의 이자관계를 향유하면서 존재적으로는 주체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존재적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세 불안입니다. 이자관계 향유 관계에서 아빠의 부명에 의해서 자기가 엄마로부터 잘릴 것에 대한 그 불안이죠. 근데 왜 아이가 거세 불안을 받아들일까요? 존재적 불안을 겪는 것보다는 거세 불안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거세 불안을 받아들이면서 거세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거세 불안이라는 것은 음경이 잘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엄마와의 이자관계의 향유에서 내가 졸업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부명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나의 결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엄마와 이자관계에 묶여있을 때는 내가 이 결여가 있는 줄을 지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빠의 부명을 받아들일 때 나는 결여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상징적 거세예요. 이게 바로 거기서 오는 그 불안이죠. 이게 거세 불안입니다. 셋째로 가장 근원적인 불안으로서 상실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인간 주체로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생 전부터 가지고 있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안이죠. 내가 무언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데 대한 불안이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데 대한 불안이에요. 대상 A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상실 불안. 인간은 항상 버림받는 데 대한 불안이 있어요. 인간은 항상 무언가 귀한 것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데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존재적 불안보다 더 깊은 심원한 주체의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천적으로 아주 귀한 걸 잃어버렸다는 데 대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든 힘이든 돈이든 명예든 채워 넣어야 된다는 강박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강박 반복, 반복적 강박으로서의 욕망입니다. 대상 A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뭔가 상실했다는 것에 대한 불안. 마지막으로 결여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 결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인들도 보면은 자신의 결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여에 대한 불안이에요. 결여가 결여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여가 없다는 거예요. 결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 결여를 결여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 이것도 굉장히 심원한 주체의 불안이죠. 거세 불안과 연결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세 불안이라는 건 근데 아동기에 체험하는 것이지만 결여의 결여로서의 불안, 이것은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 주체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내가 결여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여가 결여된 거예요. 나를 끝까지 완벽하고 뭔가 가진 인간, 된 인간, 있는 인간, 뭔가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포장하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심원한 불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락강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원치 않는 자에게 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준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결여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줄 때는 건 뭔가요? 내가 가진 돈을 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건강을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좋은 삶의 조건을 타인에게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건 다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락강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게 뭔가요? 이게 바로 결여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나의 결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럴 때 타인이 나의 결여를 보면서 자신의 결여를 중첩시키면서 욕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의 완벽함을 보여준다, 나의 충만함을 보여준다, 나의 가진 재산을 보여준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짜부러지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엄청난 사람이다. 저 사람 뭐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앞에 저 사람 앞에서 나는 짜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욕망이고 뭐고 거기선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결여를 드러낼 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나의 미련함을 드러낼 때, 나의 뭔가 이 모자람을 드러낼 때, 그때 타인이 자신의 결여로 나의 결여와 중첩시키면서 거기서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결여에 자기의 결여를 포기해야 돼요. 아이는 동시에 아빠의 결여에 자기의 결여를 중첩시켜야 돼요. 그래야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너무 위대하면요, 자식은 그 밑에서 그냥 짜부러지는 거예요. 짜부러져요.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는 대개 위대한 아들이 안 나옵니다.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는 위대한 아들이 나와도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는 위대한 아들이 안 나와요.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밑에서 위대한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상상적이라는 말인데, 첫째 상상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죠? 거울상이죠. 거울 단계에서의 그 거울상. 아이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완벽한 게슈탈트에 도취돼 가지고서 그 거울상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거울상에 대한 도취. 이게 상상적이죠. 그 다음에 상상적이다 그러면 이자 관계가 있습니다. 이자 관계.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와의 이자 관계에 묶여 있을 때 이게 상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이자 관계를 탈피하지 못하면 그것은 상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 관계. 그냥 단짝하고 그냥 붙어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 없으면 그냥 내가 소외감 느끼는 그런 스타일들. 이게 이제 상상계예요. 그 다음에 상상계 할 때는 그 주체 소외와 관계됩니다. 이자 관계다 그러면 주체 소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자 관계는 자아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타자와 관계하는 게 자아예요. 근데 주체는 소외되는 것이죠. 상상계 속에서는 주체의 소외를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계는 완벽한 게슈탈트의 세계예요. 나에 대한 종합성, 총체성, 완전성에 대한 착각의 세계가 상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상상계죠. 우리는 통합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종합적인 존재가 되고 싶고 뭔가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죠. 예, 결여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악강의 주체는 결여 있는 주체입니다. 완벽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상상계는 바로
완벽함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서 그 상상계는 뭘 말할까요? 분석에서 상상계는 바로 분석과학의 동일시를 말하는 것이죠. 분석가가 나의 결여를 보완한다, 보충한다.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 나의 모자람을 보완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계라는 것은 보완적 차원입니다. 나는 너를 채우고 너는 나를 채워. 이게 바로 이자관계인데 이자관계에서의 그 보완적 관계예요. 이런 게 상상계죠. 분석가와 내담자가 이런 상상계에 빠져 있을 때 분석은 아주 괜찮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내담자도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만족한다는 것이 바로 반락강적 분석입니다. 안티락간이언 사이코어널리시스. 그 반락강적인 그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상상적 분석이에요. 분석가와의 동일시. 내담자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상상계입니다. 그리고 상상계는 반드시 상징계라는 기반이 있을 때 상상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징계의 기반이 없을 때에는 상상계는 그야말로 환상의 세계에 불과한 것이죠. 환상의 세계. 하룻밤의 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 상상계가 강력한 어떤 상징의 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상상계는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상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상계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워에 기초가 되고 그 파워를 추진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 상징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상계는 반드시 상징계에 의해서 상징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상계는 반드시 어떤 개념과 언어에 의해서 상징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상상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추진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이다 할 때는 대체로 삼자관계 이상을 얘기합니다.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다 할 때는 이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이다 할 때 그것은 기표의 개념이죠. 기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이다 할 때 그것은 기표의 차원이에요. 기의의 차원은 바로 상상적 차원이죠. 기표의 차원, 텅 빈 기표의 차원이 상징계적입니다. 그리고 상징계는 3자 관계 이상입니다. 2자 관계에서 탈피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2자 관계에 묶인 관계는 상상적이지만 2자 관계에서 탈피한 3자 관계 이상일 때에는 상징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이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언어작용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 언어작용에서 우리는 사물의 세계를 언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의 세계를 언어화시킨다는 것은 그 상상계를 언어화시킨다는 의미도 포함돼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 내가 소화시킬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게 정신외상이 됐든 과거의 어떤 상처가 됐든 누군가의 애매모호한 말이 됐든 어떤 사람의 그 공격적인 충격적 행동이 되었든 어떤 아주 충격적 상황이 되었든 내가 소화시킬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사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언어화, 역사화시키는 작업, 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는 작업, 글로 쓰는 작업, 이것을 상징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사물은 항상 상징화되어야 돼요. 그래도 역시 미끄러지는 부분은 항상 있는 것이죠. 상징적이다 하는 것은 이 현실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 주체가 상징화된다는 것은 바로 현실에 적응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현실의 문화체계에 적응한다. 현실의 가치체계에 적응한다. 현실의 정치체계에
적응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현실계에 적응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욕망, 이 욕망이 바로 상징계가 되겠죠. 욕망은 상상적 차원의 욕망도 있고 상징적 차원의 욕망도 있고 실제적 차원의 욕망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제적 차원의 욕망하면 충동이 되는 것이죠. 상징적 차원의 욕망하면 뭐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욕망, 이게 상징적 욕망이 되겠죠. 상상적 욕망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계와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환상 속의 욕망이에요. 환상 속의 욕망. 근데 그 환상 속의 욕망이 진정한 현실적 욕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상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계는 상징화될 때, 언어로 상징화될 때, 그 상상계를 받쳐줄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을 기반으로 할 때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세, 한 인간 주체가 거세를 통과한다는 것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호명은 상상적 상징계로의 호명이에요. 아버지의 부명의 호명은 진정한 상징적 상징계로의 호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적이란 말은 상상적에서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옮겨갈 때 우리는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세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물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